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4월 23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4월 셋째 주 소식들 되겠는데요. 오늘도 5가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노동계 소식인데요. 오늘이 4월 23일 일요일이거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실 때는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4월 24일 날 월요일 날은 원래 민주노총에서 임시대의원대회가 잡혀 있었어요. 원래 내일 임시대의원대회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지난 근 10년간,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되고 나서 사실상 민주노총에는 정치방침이라는 것이 제시를 하기는 했지만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 정치방침에 대한 논의를 다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이런 자리였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내일 민주노총의 임시대의원 대회에서는 의결을 하지 않고 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좀 수정이 됐죠. 왜냐하면 그만큼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이견들과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이 당초 24일 날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새로운 정치방침과 총선 방침을 결정하려 했으나 최종 결정을 8월 달에 있는 대의원대로 연기를 했는데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소식이 아니고, 이 임시대의원대를 앞두고 이른바 이제 내일 있을 대의원대에 양경수 위원장의 안으로 이제 올라가게 됐어요. 원래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다른 조직들도 마찬가지지만 운영위원회, 민주노총에서는 이제 중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안건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견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위원장 안으로 해서 이제 올리기로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또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매일 노동뉴스 지면을 보시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민주노총에서 이 정치방침에 대한 논의가 왜 중요할까라고 하는 걸 보면,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10년간 민주노총은 정치방침이 없었다. 진보정당과 사업을 했지만 정치 세력화 고민이 깊었다. 시도는 있기는 했다. 과거 집행부도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맺지는 못했다. 최근에는 아예 논의가 실종됐다. 그러나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경과하면서 민주노총은 내부적으로 평가 토론회를 심도 있게 진행했다. 정치 세력화 의지와 방향을 확인했다. 지금 노동조와 서민, 민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보 정치가 다시 작동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번에 이제 원래 양경수 위원장 안으로 올라오려고 했던 안을 가장 간명하게 이야기하면 진보 대연합 정당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중당적제가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민주노총은 4개 정당을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이 당들이 지금 당장 다들 해산을 하고 다시 신당으로 모인다든지 이럴 수 있는 과정은 못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내년 총선은 1년도 안 되는 시간 앞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는 진보 대연합당이라는 일종의 가설 정당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단일한 선택지를 드리고, 당선이 된 후보들이나 특히 이제 비례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각자의 당으로 다시 돌아가서, 물론 이후에는 각자의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수준 높은 통합에 대한 고민들은 이어가겠죠. 그러나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 진보 대연합당인데요. 이 진보 대연합 정당을 제안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데 대해서는 현실성이다. 진보적 의제는 변화한다. 진보의 틀과 다양성은 더 확장한다. 지난 10년간 각자의 지향을 갖고 발달한 진보 정당에게 바로 단일 정당으로 모이자고 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크다. 진보 대연합 정당 안은 공통 분모를 만드는 안이다. 연합 정당이라는 형식보다는 노동 중심성이라는 내용에 주목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절박하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아시다시피 지역구에서 뽑는 의원들과 비례 후보들이 있잖아요. 문제는 지역구에서 뽑는 후보들은 이미 아까 말했던 4개의 진보정당 안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이미 후보 단일화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각자 힘도 약한데 지역구 선거에서 지역구에 내기도 힘든데 후보를 여기에서 경쟁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웬만하면 미리 준비한 후보들에게 서로 배려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단일화 과정을 겪는데, 문제는 비례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현행 지금 정치개혁 논의가 되고 있긴 하지만 현행 대한민국의
그 정치 제도 안에서는 3%라는 벽이 있어요. 이 벽을 넘지 못하면 비례의원 자체가 배분이 되지 않거든요. 지난 총선에서는 유일하게 넘었던 것이 진보정당 내에서는 정의당 뿐이었죠. 그럼 사실은 진보당이나 녹색당이나 노동당이나 이 표들을 모으면 여기도 사실은 뭐 지난번 총선만 하더라도 2%에 가깝게 될 텐데, 그럼 정의당의 표까지 합치면 더 많은 진보 후보들이 당선이 되어서 진보적인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문제는 비례투표용지에는 여전히 4개의 정당이 다 구분이 돼 있다는 거죠. 안 그래도 약한 힘이 4개로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로 모아낼까? 이것만 모아낸다면 뭐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얘기하는 제3정당, 뭐 그들만의 제3정당이 아니라 1당과 2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뭐 이 두 당을 제외하고 제3의 정발 진보 진영을 새롭게 꾸릴 수 있겠다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제발 하나로 합쳐서 나와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은 어렵다, 지금 뭐 현실적이지 않고 그간의 앙금이 많고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 아마 민주노총의 절박한 고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도 당연히 이 민주노총의 현재는 양경수 위원장 안이라고 되어 있는 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은 완결된 안이 아니에요. 이런 목표를 가졌을 때 이후에 어떻게 다시 그런 그 과정을 찬찬히 밟을 것인가도 고민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고민들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왜? 이 고민들이 뭐 어렵다라는 이유로 늦춰지고 있는 동안에 노동자들은, 농민들은, 여성들은, 청년들은, 성소수자나 장애인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은 훨씬 더 어려운 처지로 떠밀리고 있잖아요. 이제 이 고리를 끊어야 될 때가 아닌가. 어렵다라는 말은 사실은 변명이 되게 어렵죠. 세상을 바꾼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모두가 어려운 것을 알고 시작을 했죠. 여기에서 방안을 내놓는 것 또한 이른바 활동가들, 운동가들의 정말 몫이 아닌가,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이 방송을 녹화를 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월요일날 지나서 이제 공개가 될 텐데, 월요일날 민주노총의 임시대의원대회를 저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정치면 소식인데, 와 진짜 열받네요.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지난 18일날 4월 18일날 MBC 100분 토론이 있었어요. 여기는 젠더 갈등과 저출생 문제 등등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이 토론자로 나왔던 사람이 천하람 전남 순천갑의 당협위원장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의 3월 달에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후보로 출마를 하기도 했었죠. 누구 대신에? 이준석 대신에. 그래서 이준석 그룹이라고 이제 불렸단 말이에요. 뭐 나름대로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2030 세대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본인들은 자임을 하고 있지만, 물론 저는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즘 착한 남성들은 오히려 더 소극적이 된 것 같다. 연애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많은 남성들, 특히 사회적 규범에 잘 순응하는 남성들은 잠재적 성범죄자 프레임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연애할 자유, 이성을 꼬실 수 있는 자유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다. 남성을 굉장히 이상하게 포장해왔던 과거 정부의 프레임을 깨고 넘어가야 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착한 남성들이 잠재적 성범죄자 프레임 때문에 연애를 못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와 진짜, 와 저는 정말, 그러니까 천하람이라는 사람은 공인이거든요. 그리고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정말 이 우리 사회에서 정치나 언론, 특히 이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급 분노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딱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니 예를 들면 연애를 안 하는 이유가, 뭐 그동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차별받았던 여성들의 이 지위를, 그리고 이 사회적 구조를 바꾸자고 했던 것이 연애를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건가요? 성평등한 사회를 얘기하는 것이 연애를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연애들은 성 불평등한 상황에서 남성이 일방적으로 여성을 억누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게 연애라는 건가요? 그 연애가 누구에게 자유로웠던 거죠?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프레임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남성들, 특히 사회적 규범에 잘 순응하는 착한 남성들,
이 사회적 규범이라는 게 뭐죠? 예를 들면 이전처럼 강간해도 스토킹해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사회적 규범이었다면 이것이야말로 뿌리를 뽑아내야 될 사회적 규범인 거죠. 이래서 정치인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미 얼마나 머리도 좋겠어요. 변호사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미 호도를 하고 있잖아요. 성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청년들의 연애를 막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성불평등한 사회에서 오히려 여성들은 연애를 하기가 굉장히 겁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말했던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그리고 대부분의 이 강간이라든지 성폭력 등등도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잖아요. 주로 연인들 사이에서 가족 안에서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죠. SNS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천하람 위원장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건 이성을 꼬실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강간하고도 벌받지 않았던 강간의 자유 아닙니까? 와, 저는 정말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정말 분노하는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네요. 세 번째 소식인데요. 사회면 소식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 얘기를 왜 들고 나왔냐면 그 유명한 한동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유명한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보다도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늘 얘기하는 게 공정 내지는 대한민국 검찰은 공정합니다. 검찰을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늘 하잖아요. 검찰이 얼마나 불공정한가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발사주 이제 또 머릿속에서 많이 지워지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있는데 국민의힘 이전에 이제 뭐 당명이 하도 바뀌어서 그냥 국민의힘이라고 합시다. 이 국민의힘 쪽에 현직 검사가 정보를 주면서 민주당을 고발해달라, 민주당 의원들을.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을 실제로 고발을 했고 고발이 되니까 검찰에서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수사에 들어가면서 난장판을 만들어놨던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고발사주, 그러니까 고발을 사주했다는 거예요. 누가?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죠. 국민의힘에서 연루된 의원으로는 김웅 의원이 있었고 전직 검사였잖아요. 그리고 검찰 쪽에서는 손준성이라는 검사가 대표적으로 연루가 돼가지고 뭐 미흡하긴 합니다만은 그 문재인 정권 말기에 막 만들었던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 등등 수사하는 이 공수처에서 수사가 들어갔고 지금은 그 김웅 현 의원이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됐고요. 그리고 손준성이라는 검사에 대해서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검찰 내에서는 이 감찰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검찰 자체적으로 모든 조직이 이제 감찰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한다면 이 감찰을 재판 결과를 보겠다. 이게 보통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서둘러 이 대검찰청에서 무혐의 종결 처분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체 감사에서. 대검찰청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감찰 끝에 비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를 판결이 나기도 전에 혐의 없음으로 감찰을 종결하는 것은 일반 부처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이번 판단은 표면적으로는 징계시효 3년이거든요. 징계시효 때문으로 보인다. 검사의 징계법은 징계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월 달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딱 3년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통상 이런 경우에는 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징계를 청구하고 심의를 정지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재판의 결과를 본 뒤에 다시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체 감찰해서 무혐의를 처분하는 건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니 우리가 검찰을 믿을 수 있냐고요. 예를 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자기들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끊임없이 자기 조직은 보호하고 자기 조직 밖에서는 엄정한 척한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공권력, 대표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보여주는 행태가 다들 이렇다는 거예요. 네 번째 소식도 정말 열받습니다. 이거 조선일보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뭐 조선일보가 뭐 밤의 황태자 뭐 등등 뭐 나쁜 놈들 막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이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당선이 되고 나서 진보당이 원내정당이 되고 나서 조선일보는 거의 진보당이랑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라는 정신으로 사생 결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또 진보당 대변인으로 추가로 선임이 되어가지고 지금 국회에서도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가관도 아닙니다. 근데 이 조선일보를 하나하나 파보면 정말 이 부정, 부패, 비리 혐의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잘 몰라요. 왜? 방송이나 언론에서도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민중의 소리에 하승수 변호사님의 칼럼인데요. 하승수 변호사님은 제가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죠.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대표이시기도 하고 세금 도둑 잡아라. 저는 이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금 도둑 잡아라라는 단체의 공동 대표이시기도 한데요. 이분이 필자가 몇 년 전부터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사안이 하나 있다. 그것은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의 둘째 아들 방정호, 이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정호가 실소유하고 있는 하이그라운드라는 드라마 외주 제작사가 있어요. 근데 이 하이그라운드에 이상한 돈 거래들이죠. 일단은 이 하이그라운드라는 드라마 외주 제작사는 조선일보에는 TV조선이라는 또 계열사도 있잖아요. TV조선은 채널이고 드라마도 만들어요. 근데 이 하이그라운드라는 그 드라마 외주 제작사의 수익이 TV조선이랑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 내부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일단 고발을 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 이게 무려 3년 전이에요. 2020년 7월 달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이 다 되어가도록 강간무소식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하이그라운드를 둘러싼 의문이 더 존재하는데 지난 2018년에 그러니까 한 5년 전쯤에 영어 유치원을 하는 컵스 빌리지라는 회사에 19억 원을 빌려줬어요. 19억 원이면 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 있다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신고를 했어요. 왜? 이 컵스 빌리지라는 회사가 이제 그 상환 능력이 없다, 뭐 망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하이그라운드라는 방정호 씨가 대주주로 있는 이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 돈을 빌려줘요. 한 20억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회사는 뭐 싱가포르에 있기도 하고 뭐 다른 데 있기도 한데 물론 이제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페이퍼 컴퍼니 실체가 없는 회사인 경우로 드러나는 경우는 많은데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저쪽 회사가 망했으니까 우리는 돈을 회수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끝낸다는 거죠. 이 20억은 어디로 갔을까?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한 건이 아니었어요. 이번에 다시 발표된 이 통계를 보니까 2019년에도 이 하이그라운드라는 회사에서는 싱가포르에 있는 하이그라운드 PT LTD 뭐 이름도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 회사에 60억 원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이 60억 원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53억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53억 정도를 빌려주고 나서 똑같은 방식으로 근데 회수가 어렵다고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대요. 그러니까 회수가 어려우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잃어버린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언론들이 당시에 그 민중의 소리와 KBS가 싱가포르에서 취재를 갔는데 이게 페이퍼 컴퍼니였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조선일보의 방상훈 대표의 둘째 아들 방정호 씨가 있는데 이 방정호라는 사람은 하이그라운드라는 드라마 외주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보통은 TV조선과의 내부 거래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어요. 근데 이 하이그라운드라는 회사에서 일단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에 53억 원 정도를 60억 원을 빌려줬다가 지금은 53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53억 원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갚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이 53억 원 어디로 갔어요? 그 전에도 컵스 빌리지라는 그 어린이 뭐 영어 유치원 이런 비슷한 회사에다가 19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럼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것만 80억 가까운 돈이잖아요. 이 80억 가까운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스로 자칭 대한민국 1등 신문이라고 하는 조선일보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살펴봐야 되겠죠. 마지막 5번째 소식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슬픈 소식인데요. 최근에 뉴스 보시면 강남에서 10대 청소년의 투신 사망이 있었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 또 인천이죠. 미추홀구에서 있었던 이 대규모 게다가 이 전세 사기 문제는 미추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제가 살고 있는 화성의 동탄에도 비슷한 일이 있다는 또 신고가 있었고요. 피해자들이 벌써 3명이 사망을 했는데 다 20, 30대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개발자 사망 사건 이것도 그 워킹맘이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아이돌 그룹 멤버 연기도 병행했던 아스트로 멤버 문빈 씨가 25살인데요.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취업준비생 김모 씨는요, 20대 중반인데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과거에도 아이돌이나 유명인 사망 사건이 있었지만 이번 소식은 다른 의미로 충격이 크다. 소속사와 갈등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거나 힘든 내색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시민들 안에서는 최근 발생한 사망 사건들이 한국 사회의 병폐를 압축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조금 더 이 취재와 그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지난 16일 날 발생했던 10대 여성 청소년의 투신 사건은요. 청소년 우울증이 배경으로 지목이 됐는데 심각한 것은 이 여성이 가입해서 활동했던 DC 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그루밍, 성착취가 빈번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대 청소년들이 우울하고 우울증이 있어서 도움을 좀 받을까 싶어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을 했는데 이런 10대 여성 청소년들만을 노리면서 남성 성인들이 처음에는 상담을 들어주겠다, 이야기를 들어주겠다 이러면서 이게 성착취, 성폭력 의혹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황들이 지금 잡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속에서 지난 16일 날 이 10대 여성 청소년도 사망에까지 이르렀던 게 아닌가 하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날 숨졌던 31살 여성은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의 전세 사기 피해자였는데요. 20,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벌써 세 분째 사망을 했습니다. 19일 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네이버 30대 여성 개발자 사망 사건의 경우에 이 여성이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족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러니 아무리 정부에서 저출생, 비혼, 대책을 세우겠다. 아니 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정말 더불어서 사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2020년 이게 이제 뉴스로는 엊그제 나온 뉴스인 건데 분석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OECD 우리가 잘 알고 있는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이요. 이게 이제 10만 명당 몇 명 이렇게 꼽거든요. 11.1명, 한 11명, 10만 명당 11명 정도가 OECD의 전체 평균인데요. 우리나라는요, 2배가 넘어요. 10만 명당 23.6명, 한 24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OECD 국가의 평균 2.1배인데,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이것만 해도 정말 예를 들면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을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살률은 낮지만 심각하다고 보고 자살 예방부 거의 이제 장관, 부처 같은 부서를 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율이 늘어난다, 저출생이 문제다, 이런 얘기들은 저는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심각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시급하게 가장 적절한 대응들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5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사실은 고민이 좀 있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진보당의 대변인으로 추가 선임이 되어서 그러는 이제 물론 저도 내년에 이제 제가 있는 화성에서 국회의원 선거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전일을 상근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국회에 출근도 하고 일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1년 반이 넘도록 운영을 해왔던 1년 반 정도 됐나요? 이 주간 브리핑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살짝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어떻게 해볼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은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도 나가고 있으니까 좀 더 따끈따끈한 그런 이제 새로운 소식들도 들어오지 않을까도 싶고요. 저에게도 힘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